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청각학회 유소아 난청 조기진단재활특별위원회에 있고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지원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예비 엄마 아빠와 어린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조기 청력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그 아이들 청력 검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소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소리는 크게 높낮이와 크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의 높낮이는 저희가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서 표현을 하고요. 소리의 크기는 데시벨이라는 단위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왼쪽에 보시는 게 수능 청력도라고 하는 표인데,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하면 여기 보통 청력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는 보통 저주파수부터 고주파수까지, 낮은 소리부터 높은 소리까지 나타내는 주파수고, 세로는 작은 소리부터 0데시벨, 점점 큰 소리, 110, 120데시벨까지 큰 소리를 나타내는 청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냉장고 소리 같은 경우는 매우 낮은 저주파수에 굉장히 작은 20데시벨, 10데시벨의 소리가 되겠고, 제트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날카로운 소리에 4000, 8000Hz의 100데시벨 정도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대화음 같은 경우는 보통 50데시벨 정도의 전 주파수에 걸쳐서 소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청력 검사를 했는데 전 주파수에 걸쳐서 이렇게 한 5데시벨 정도로 나타냈다고 하면 제 청력은 정상이고, 저는 냉장고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대화 영역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청력 검사를 했는데 전 주파수에 걸쳐서 제가 한 45데시벨 정도라고 하면 중등도 난청이기 때문에 속삭이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고요. 말소리도 들리는 게 있고 안 들리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청력 검사를 했는데 제 청력이 전체적으로 한 75데시벨 정도에서 나오는 고도 난청이라고 하면,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작은 소리, 그다음 보통 말소리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큰 제트 소리나 아니 공사장 소리 같은 소리만 들립니다. 자,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개념을 데시벨, 크기, 그다음 주파수, 그다음에 헤르츠를 보고 넘어가면 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신생아에서 아기들이 왜 청각 선별 검사를 시행해야 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임신이 됐을 때 태어나자마자,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4주, 6주부터 보통 청력기관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면 청력기관인 달팽이관에 감각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한 4개월 반 정도, 임신 4개월 반 정도가 되면 청력기관이 기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5개월 정도부터는 아이들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엄마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아빠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청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소리가 들린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고, 소리가 들어와서 이게 소리 자극에 의해서 청각뇌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즉 아이가 속한 어떤 사회라든지 나라에 따라서 아이가 말을 배우게 되는데, 소리가 반복적으로 자극을 하면서 언어에 대한 언어를 배워가게 되는데, 이런 걸 청각뇌 발달을 한다고 하는데, 보통 청각뇌 발달은 태어나서 한 4세 정도까지 진행이 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청각, 언어 발달, 그 다음에 인지 능력을 위한 뇌 발달은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태어나서 생후 4년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난청이 있어서 이 중요한 시기에 잘 못 듣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말을 배우거나 어떤 지능이라든지 인지 능력, 학교, 사회생활의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청이 있는 경우는 조기에 난청을 발견하고 청각 재활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왜 신생아들 청각 선별 검사를 해야 되냐면, 신생아 난청이 어떤 다른 질환들보다 유병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선천성 대사 질환들보다 보통 아이들 난청 같은 경우는 1000명당 한두 명 정도가 고도 난청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고도 난청이 있는 경우는 대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고, 그다음에 1000명당 한 5명 정도가 대화 소리가 반 정도 들리는 중등도 난청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난청이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안 들린다라는 걸 인지 못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선천성 난청은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보통 한 30개월이 지나서야 보통 이렇게 감지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잘 못 듣는 게 아닐까요? 우리 아이가 말이 좀 느려요 라고 얘기해서 병원에 데리고 오실 때 보통 생후 30개월이 지나서 데려오시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시기에 오셔서 만약에 난청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일단은 청각 뇌발달이 거의 종료된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청각 재활 치료를 해도 언어라든지 지능 발달이 정상 수준에 도달을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난청이 있는 아이들을 생후 6개월 이전에 발견을 해서 청각 재활을 한 경우하고 6개월 이후에 어떤 재활을 치료를 했을 때 언어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6개월 이전에 난청을 발견을 해서 보통은 청각 재활을 했을 경우 초록색 그래프가 되겠는데 각각 나이에 맞춰서 언어 수준이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개월 이후에 청각 재활을 하게 되면 난청이 있어서 늦게 발견을 해서 6개월 이후에 청각 재활을 하게 되면 언어 수준이 원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각 저하가 있는 거를 3개월 이전에 발견을 하고 6개월 이전에는 적어도 청각 재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생아 청각은 136 원칙을 따르게 되는데요. 136 원칙을 보시면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생후 1개월 이내에 청각 선별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개월 이내에 보통은 청각 선별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3개월 이내에 난청 확진 검사를 해서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난청이 있다라고 확진이 된 아이들은 생후 6개월 이내에 청각 재활 치료를 시작을 해야지 언어 발달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신생아 난청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때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청력 선별 검사를 했던 건 아니고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했던 건 아니고 지역별 아니면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청각 검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90%의 대부분의 신생아를 둔 부모님들은 병원에서 하라고 하면 아니면 부모님들이 알아서 따로 검사를 시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해오다가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오다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청각 선별 검사를 해서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게 인지가 되면서 2018년부터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는 난청 검사한 아이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난청 있는 아이들을 영유아 보청기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보험이 됐는데, 의료 보험이 됐는데 지금 모든 아이들이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일단은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자료인데요. 연도별로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도만 해도 47만 명이었는데 2021년에 26만 명으로 많이 준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2010년도에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79%에서 했고요. 이때 20.9%는 시행을 못했고 한 9만 8천 명 정도가 청력 선별 검사를 시행을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점점 증가를 해서 의료보험을 하고 그다음에 2021년 현재는 96.9% 아이들이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 3%의 아이들, 한 8천 명의 아이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100%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청각 선별 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보통은 아이들이 태어나시면 태어난 산부인과 그다음에 소아과 어떤 신생아실에서 보통 청력 검사를 하고 아니면 연결되어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보통 출생하고 나서 퇴원 이전에 보통 자연분만한 경우는 3일 이전에 태어나기 한 2, 3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제왕절개를 한 경우는 보통 일주 이내에 청각 검사를 시행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되고요. 보통 검사는 자동 이음양 방사 검사라고 하는 AOA나 자동 청성 뇌관 반응 검사라고 하는 AABR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들어가는 과정을 잠깐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소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웨이도를 거쳐서 고막을 거쳐서 소리가 전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청력기관인 달팽이관을 거쳐서 청신경, 그다음에 그다음 반대쪽 뇌로 가서 청각 피질로 소리가 전달이 되고 소리가 인지가 되는데 그 아이들이 하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는 달팽이관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AOA 검사와 청신경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는 AABR 검사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검사가 무섭거나 어려운 건 아니고요. 아이들이 보통 자고 있을 때 검사를 합니다. 신생아들은 거의 대부분 자고 있기 때문에 잘 때 검사를 하는데 귀에다가 꽂고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극을 붙이고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전극 붙이지 않고
살짝 기계를 갖다 대고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작은 소리를 줘서 아까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한 20에서 30데시벨 정도라고 했는데 이 작은 소리를 줘서 아이가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반응을 하면 패스, 그다음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리퍼 또는 재검이라고 검사 결과가 나오고 아이들이 잘 때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청각 선별 검사에서 만약에 패스 또는 통과라고 나왔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 선별 검사는 아주 작은 소리 25에서 35데시벨에서 소리를 줬을 때 우리 아이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반응이 패스라는 것은 반응이 나왔다는 것으로 청력이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과지를 보시면 이렇게 패스라고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패스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통과라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난청 위험 인자가 있는 아가들은 정상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난청 위험 인자가 있는 아이들은 좀 굉장히 원인이 많은데 위험 인자가 많은데 난청 가족력이 있거나 중환자실을 5일 이상 입원했거나 아니면은 황달이 심해서 교환수혈 요할 정도로 심하거나 뭐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이 있거나 여러 인자들이 난청 위험 인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난청 위험 인자가 있는 아이들은 지연성 진행성 난청이 발생할 확률이 건강 신생아에 비해서 10배 정도 높기 때문에 고위험군은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서 패스로 나와도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서 재검 또는 리퍼로 나왔는데 그럼 우리 애기가 안 들린다는 말인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바로 안 들린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이게 작은 소리로 검사를 하는 선별 검사에서 반응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정말 안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큰 소리 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큰 소리 반응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귀 진찰과 청력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외래에 오시면 처음 선별검사에서 재검으로 나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들 오시는데 보통 오셔서 보시면 두 번째 선별검사에서 정상 나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검사를 보통 너무 빨리 태어나자마자 바로 검사했을 때 귓구멍이 너무 작거나 부어 있거나 귀 안에 물기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아이들이 청력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선별검사에서 재검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 리퍼 또는 재검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산부인과에서 이비인후과를 가시도록 소아과에서 이비인후과를 가시도록 권해주실 텐데요.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보통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보통 한 번 더 하기도 하고요. 1개월 이내에 만약에 여기서 재검이 나오면 3개월 이내에 확진 검사 청력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보는 확진 검사인 청성 뇌관 반응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리닝 검사인 청각 선별 검사에서 재검으로 나온 아이들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실제로 난청이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통해 청각 재활까지 잘 이어진 사례를 말씀드려 볼 텐데 여기 왼쪽에 있는 아이는 136 원칙을 잘 따랐어요. 1개월 때 청각 선별 검사를 하고 스크리닝 검사를 하고 3개월 때 확진 검사를 하고 6개월 이전에 재활을 한 경우인데요. 태어나서 선별 검사를 했는데 양측 재검이 나와서 3개월 이전에 확진 검사를 했더니 양쪽에 난청이 고도 난청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때 6개월 이전에 보청기 착용을 시작을 했고 언어 치료를 같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청기로 어느 정도 청각 재활이 잘 되지 않아서 인공아웃 수술이라는 것을 보통 그때 2세경에 수술을 했고 최근에는 1세 때 많이 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만 해도 2세 때 많이 했었기 때문에 2세 때 수술을 했었고 수술을 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언어 치료를 했고요. 그래서 한 52개월이 됐을 때는 언어 수준 한 46개월 정도로 정상 범위 안에 있었고 그다음 발음도 모음은 아주 정확하고 자음은 한 80% 정확했기 때문에 정확한다는 결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아주 알아듣거나 표현하거나 하는 게 잘했기 때문에 일반 유치원에서 생활을 한 경우가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16세 아이였는데 아이는 1개월 때 그 청각 선별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왔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참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라고 이미 외래에 왔을 때는 한 38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난청 확진 검사를 시행했었고 거기서 난청이 심한 고도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청기 착용을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 뒤로 보청기 착용하면서 치료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잘 병원을 오지 않아서 또 청각 뇌발달 시기를 놓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10살 돼가지고 병원에 와서 그때 인공호흡 수술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 뇌발달에 정말 발달하는 적절한 시기는 생후 4년이기 때문에 이때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표현하거나 알아듣거나 하는 그런 언어 정도가 잘 나오지 않았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서 특수학교에 재학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모님들이 선별검사의 중요성을 아시고 잘 선별검사 받으시고 그다음에 확진 검사하시고 그다음에 재활을 잘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왼쪽에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청각 선별검사를 못해서 늦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는 태어난 한 일주일도 안 된 아기들이 하는 검사인데 그럼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서 통과한 아이들은 다 이제 끝난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는 유소와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난청 유병률을 보면 아까 고도 난청이 1000명당 1명에서 2명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생아 시기에는 1000명당 1명에서 2명 정도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가면 한 3명 정도로 증가를 해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난청 중에서 처음에는 정상이었는데 점점 난청이 생기는 청력이 점점 떨어지는 지연성 난청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유소하기에 중이염이 자주 오는데 중이염이 잘 치료를 안 됐거나 아니면 다른 질환 때문에 청력이 떨어졌던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또 경도 난청, 아주 약한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경도 난청이 있는 아이가 신생아 때는 통과했다가 나중에 난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모든 유소아는 연령에 맞는 언어 발달을 잘하고 있는지 청각이 괜찮은지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권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태어나서 1개월 이내에 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하는 청력 검사는 없습니다. 치과 검진처럼 따로 청력 검사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단 영유아 건강 검진 우리 1개월, 4개월, 9개월 때 쭉 하는 영유아 건강 검진에는 청각 관련 문진이 오른쪽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보기에 아이가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경도 아주 약한 난청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14,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한 적이 영양 조사를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한 그 자료 분석을 해보면 난청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중에 한 12%만 난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어른들이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청력 검사를 해봤을 때 정말 난청이 있는 분들은 20%로 2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른들도 내가 난청이 있는지 잘 모르고 청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표현도 잘 못하고 또 말도 못하는 나이기 때문에 본인 청력이 있다고 미리 알려주질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 더 스크리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 그다음에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한 3에서 5세 되는 만 3에서 5세 되는 유소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청각 선별 검사를 또 시행하고 있어요. 신생아 때도 하고 유소아 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이후에 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청력 검사를 따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학교 가기 전에 유소하기에 청력 검사를 통해서 지연성 난청이나 경도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들에는 다음과 같은 게 있는데요. 청력은 결국 말에 영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또래보다 늦은 경우 난청을 의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뒤에서 부르는데 잘 돌아보지 않고 대답을 안 하는 경우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고 TV를 가까이서 보거나 아니면 볼륨을 크게 키워서 들을 때 난청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또 학교에 가서 아이가 어느 정도 난청이 있으면 다 듣고 대답도 하지만 시끄러운 환경에서 잘 못 듣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소음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좀 부산한 행동을 보일 때도 난청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한쪽만 안 들리는 경우는 전화를 한쪽으로만 받거나 아니면 소리가 나는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 아이가 난청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생아나 유소아는 자기의 증상을 스스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난청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각은 말소리를 배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감각이기 때문에 말소리가 들려야 말하는 법을 배우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전반적인 인지기능, 사회적 생활을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에 있어서 조기 청력 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만약에 난청이 있다면 제때 발견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혹시 난청에 있는 아이들 보건복지부에서 입원해서 검사하는 건 다 무료지만 외래에서 검사할 때는 검사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검사 비용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아주 청력이 나쁜 고도 난청 말고 중등도 난청인 경우는 양쪽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조기 청력 검사 아니면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 대해서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사이트나 대한청각학회 사이트 들어가시면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질문 들어온 거 있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초코송이 냠냠냠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핸드폰을 엄청 좋아하는데 3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어폰만 안 쓰면 핸드폰 소리는 아이들의 귀에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일단은 그래도 이어폰을 안 쓰고 있다니까 조금은 다행이긴 한데, 저희가 그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그런 그 소음성 난청이라든지 청력이 떨어지는 걸 예방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 보통은 이어폰을 착용하시고 그다음 청력을 50% 이하로, 그러니까 전체 볼륨의 50% 이하로만 키우시도록 하고 보통 1시간 이상씩 듣지 않도록 보통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너무 크게 하시고 만약에 너무 오래 듣는다고 하면 지속적인 핸드폰 소리라고 하더라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소리를 작게 짧은 시간 동안 들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유리, 아이즈원 등 백앤아펜님 안녕하세요. 네. 21살인데 귀가 먹먹해지고 큰 소리 들으면 귀가 아픈데 이유가 뭔가요? 청력 검사 했는데 정상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질문하신 조유리님하고 연관되는 질문일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소리를 너무 큰 소리로 듣게 되면 일단은 뭐 50% 이상의 큰 소리 듣거나 너무 오래 듣게 되면은 귀 안에 달팽이관 안에 저희 감각 유모 세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포, 청력을 감지해주는 세포가 있는데 그쪽에서 무리가 약간 너무 큰 소리를 듣다 보면 이제 무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피로 현상이 생기면서 귀가 아플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귀가 먹먹해지고 그다음에 너무 큰 소리가 느껴질 정도까지 들으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너무 계속 너무 크게 듣거나 아니면은 너무 오래 듣다가 보면은 귀가 멍멍해지고 조금 더 쉽게 그런데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이 있다든지 아니면 난청이 생긴다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청력 검사인데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귀가 먹먹하다든지 아니면 귀가 아프다든지 하면은 소리를 줄여서 조금 짧게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보시니까 음악사랑님 안녕하세요.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언니는 어려서부터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서 MRI랑 CT 찍었는데 달팽이관이 없다고 해서 충격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경우는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은 난청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잘 안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 MRI나 CT를 찍었을 때 귀 달팽이관이라든지 신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네. 근데 일단은 달팽이관이 없으시면 당연히 청력도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청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장애 진단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소리의 크기, 데시벨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장애 진단은 보통 양쪽 청력이 60데시벨보다
나쁠 때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쪽 귀가 안 들려서 청력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반응이 없거나 만약에 90dB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반대쪽 귀가 정상으로 10dB, 20dB 정도라고 하면 그때는 장애 진단을 받지는 않으세요. 양쪽 다 60dB보다 떨어져 있으실 때 장애 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번에 요새 이제 외래를 볼 때, 요새 아이들이 조금 많이 왔어요.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얼마 전에 기억나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했는데, 여러 번 다른 데서 청각 선별 검사를 했는데, 한쪽이 계속 반응이 없다라고 나오셨어요. 한쪽이 계속 반응이 없다라고 나오셔서 저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봤는데, 아기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아기였는데, 그때 이제 검사를 하고 나선 2달 정도 됐었는데요. 한쪽은 청력이 아주 정상이고, 그다음에 한쪽은 청력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완전히 정상으로 들리고, 한쪽은 청력이 아예 안 들린 청력이었는데, 그날따라 한쪽만 그렇게 안 들리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쪽만 그렇게 안 들리시는 경우는 언어 발달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에 전혀 문제는 없으세요. 귀가 한쪽이 안 들리고 한쪽만 들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소리가 다 들리기 때문에 말을 배우고 그다음에 언어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생활에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날 또 어떤 환자분이 있으셨냐면, 그 아기 2달짜리 아기도 있었지만, 그날 또 30세 여자분이 오셨어요.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까지 너무 잘 지내셨고, 너무 세련되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딱 오셨는데, 한쪽 청력이 아예 안 들리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안 들리는 아기가 2달짜리 아기가 왔었고, 그 다음에 오전 늦게는 이제 한쪽이 안 들리시는 젊은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렇게 예전에는 청각 선별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이 안 들리시는 분들은 생활에 전혀 불편하시지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안 들리는지를 모르시고 지내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30살까지 살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청각 선별 검사를 하면 이제 한쪽이 안 들리는 걸 발견을 하시고 놀라서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하지만 한쪽이 안 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언어 발달을 하거나 아니면 커간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초코송이 냠냠냠님. 네, 일단은 질문을 2개 주셨는데요. 고막 경화증이 있습니다. 사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지금 30대인데 나이 들어 고생할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혹시 고막 경화증일지 아니면 고실 경화증인지 정확히 그러니까 진단이 확실히 궁금하긴 한데, 고막 경화증이라고 하는 거는 고막에 그냥 하얗게 이렇게 칼슘처럼 침착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중이염을 조금 많이 앓으시거나 아니면 예전 중이염을 많이 앓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고막에 이렇게 하얗게 껴있는 경우를 보통 고막 경화증이라고 하고요. 고막 경화증이 있는 분들은 그 생긴 위치에 따라서 청력이 정상이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떨어지신 분들도 있는데 전혀 청력에 문제 없으시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하면 나중에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초코송이 냠냠냠이 또 하나 질문 주셨는데, 스트레스가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스트레스가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그러게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질환의 악화 요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 컨디션이 많이 안 좋고 잠 못 주무시고 피곤하실 때, 그리고 몸 상태가 면역 상태도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돌발성 난청, 갑자기 안 들리는 그런 돌발성 난청이 오기도 하시고요. 아니면 기존에 뭐 메니에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있다가 갑자기 청력이 더 나빠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 컨디션 너무 안 좋을 때, 좀 과하게 평상시보다 많이 안 좋을 때 가끔 청력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스트레스가 기존에 있던 질환을 약간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질환이 없던 분들도 간혹 오실 수는 있습니다만, 스트레스가 청력을 무조건 영향 끼치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9데이79님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작은 저주파음, 우웅하는 기계음에 계속 노출되는 환경인데 크게 영향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그 예전에 보면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바닥에 돌이 있고 물방울이 계속 똑똑똑똑 떨어지다 보면 돌이 이렇게 살짝 파이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같은 소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영향을 끼친다면 청력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은 저희가 소음성 난청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소음이 많이 노출됐을 때 청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보통 고음역대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청력이 떨어지실 때 보통 고주파 쪽의 음의 청력부터 보통 떨어지시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고주파 쪽은 청력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주파 음이라도 하더라도 이게 소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시면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소음이건 고주파건 저주파건 노출되는 환경이라고 하시면 그 시간을 조금 최소화하시는 게 좋고 소리를 조금 작게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소리에 고주파에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은 귀마개를 착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작은 저주파음이라도 하더라도 이게 너무 두세 시간 계속 연속되다 보면 이게 피로현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잠깐 한 50분 일하시다가 10분 좀 쉬어주시거나 하면서 약간 소리를 약간 끊었다가 노출되는 시간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네, 다이아나 브라우니 레이디 지니님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게 왼쪽 귀가 자꾸 윙윙 소리가 나고 어지럼이 있다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왼쪽 귀가 소리가 나고 같이 어지럼증이 같이 동반되신다고 하시면 그러니까 소리가 날 때만 어지럼이 있으신 걸까요? 아니면 소리랑 상관없이 어지럼이 있으신 걸까요?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왼쪽에서 소리가 그러니까 귀에서 소리가 나면서 어지럼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 저희가 보통 메니에르라고 하는 질환을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귀의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메니에르라고 하는 질환은 귀의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귀 안에 압력이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은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뭐 청력이 떨어지거나 어지럼증이 오시는 질환이고 그게 있다가 없다가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리가 나시면서 계속 어지럼증이 좀 반복되시고 또 어지럼이 좀 심하게 회전성이라든지 좀 시간이 오래 간다든지 좀 지속된다든지 하면 이거는 병원에 가셔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초코송이 냠냠님 안녕하세요. 세 번째 질문이시네요. 자, 이번에는 질문 주신 거는 청력도 선천적으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지, 또 고막이나 달팽이관도 운동처럼 단련하는 것이 가능한지 네,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청력은 선천적으로 좋거나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난청, 잘 안 들리는 걸 난청이라고 하는데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도 선천적인 난청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선천적인 유전적인 경우도 한 50% 되고 태어나면서 안 들리는 경우가 한 50%는 유전이라고 하고 50%는 유전이 아니라 뭐 이렇게 감염이라든지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안 들리는 경우 선천적으로 안 좋은 경우고요. 안 좋은 경우도 아예 안 들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살짝 안 들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좋거나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막이나 달팽이관은 단련하기가 힘듭니다. 여기는 감각기관이어가지고요. 보통 저희가 근육이나 이제 근육 같은 거는 이제 운동기관이라서 단련을 할 수가 있는데 고막 달팽이관은 감각기관이기 때문에 운동으로 단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달팽이님이 질문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언어 발달 지연인 경우 청력 검사는 무조건 해야 하나요? 네, 일단은 가장 먼저 청력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그걸 잘 캐치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언어 발달 지연 있는 경우 일단은 소리가 들어가야지 아이가 인풋이 있어야지 계속 말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말을 배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언어 발달이 약간 잘 안 되거나 또래보다 늦는 경우는 일단 소아과를 가시게 되더라도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일단 청력 검사를 먼저 해서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에서 정상인데 언어 발달이 늦는 건지 아니면 청력 검사에서 문제가 있어서 안 들리는 건지 감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검사를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초코송이님, 다시 질문 주셨는데요. 귀마개도 너무 자주 해주면 고막이나 청력에 안 좋을까요? 낀다면 몇 시간 끼는 게 좋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귀마개요. 귀마개를 너무
자주 끼면 고막이나 청력에 안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귀마개를 계속 끼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귀 안에가 청력에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귀마개를 계속 끼고 있으면 귀가 계속 습하고 그다음에 온도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웨이도염이라든지 다른 염증 문제가 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 끼시는 거는 꼭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낀다면 몇 시간을 끼는 게 좋냐고 여쭤보셨는데 따로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곳에 있을 때 그냥 어떤 소리를 조금 차단하고 싶으실 때만 껴주시면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끼시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말 못하는 아이들이 언어 장애가 있는지 청력이 정상인지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말 못하는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언어장애가 있는 거죠. 일단 말 못하는 아이가 청력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이의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고요. 보통 아까 이제 아이가 청력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청력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영유아 건강 검진에 저희가 이제 후반기에 한 대여섯 살 때 저희가 넣어놓은 문진 검사가 있는데 보통 귓속말 검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귓속말로 해서 속삭이면은 보통 한 20데시벨, 30데시벨인데 이 아이가 귓속말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3살, 4살, 5살 때 청력 검사를 지금 다 모두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안 들리는지 의심을 하려면 귓속말 검사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귓속말 검사를 해서 만약에 아이가 잘 들으면 그래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귓속말 검사를 해서 아이가 잘 못 듣거나 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겠구나, 검사를 해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단 귓속말 검사를 할 수 있는 나이여야 될 것 같거든요. 신생아는 안 될 것 같고 한 3살에서 한 5살 정도 사이에서 아이가 귓속말 검사에서 반응을 하면 청력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성인들도 진료를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떤 질환을 진료를 하시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비인후과, 예, 저는 성인 진료하고요. 이비인후과는 소아부터 성인까지 다 진료를 하고, 정말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된 아기부터 정말 99세, 100세 어르신까지 다 진료를 다 하고요. 그다음에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귀 쪽 질환을 하기 때문에 청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 귀 쪽으로 해가지고 안 들리시거나 귀에서 물 나오거나 염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귀 안에는 청력기관 말고 또 어지럼 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이고. 네. 커피콜라님 안녕하세요. 질문 주셨네요. 아버님께서 6.25 때 총상 당하신 후에 의존성 알코올에 더한 귀 고막에 이상이 생겨서 중이염과 이명을 앓으셨는데 이런 증세가 자녀에게도 유전된 건지, 이후 태어난 자녀들 중에도 아버지와 똑같은 중이염 앓는 일부분 자식도 있더란 말이죠. 잘 못 듣는 인지력, 청력 잃은 상실 때문에 앓는 귀 쪽 뇌기능도 발달이 없어지나요? 질문이 여러 가지 섞여 있으시네요. 일단은 아버님께서 총상 맞으시고 그다음에 알코올에 의존을 하셨었고 그때 고막에 문제가 생겨서 중이염과 이명을 앓으셨고 청력도 떨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총상을 맞고 귀 쪽에 다치셨는지 제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귀 고막에 문제가 생겼고 아마 술을 많이 드시다 보면은 아마 술이 이제 일부러 마신다고 하더라도 뒤쪽에 비인강 쪽하고 아니면은 이제 귀 쪽에 연결돼 있으시기 때문에 알코올 의존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이염이 조금 심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봐서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고 하시니까 아마 만성 중이염이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만성 중이염이라고 하는 질환은 보통 고막에 구멍이 있고 물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고 그다음에 청력도 떨어지시고 그다음에 이명도 있으신 질환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보통 수술적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요. 중이염 증세가
자녀 중이염 자체가 유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이염의 이전에 다른 질환이 아마 기저에 있기 때문에 아버님과 비슷한 증상이 있는 자식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새는 이제 만성 중이염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이제 힘든 시기에 귀에 예전에 시골에서 물놀이 하다가 귀에 물 들어갔는데 치료 잘 못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보면 만성 중이염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어르신 중에는 만성 중이염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자제분들도 만약에 연세가 있으시면 그 시기에 크셨다면은 아마 중이염이 치료가 잘 안 돼서 만성 중이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귀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부모님들 바로 병원 데려오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바로 치료를 하게 되면 만성으로 진행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 나이가 많으신 아버님 그리고 지금 중년 이상의 만약 어르신들이 자제분이라고 하시면 그 같은 시기에 자라셨기 때문에 아마 중이염이 있으시지 유전은 아니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력 잃은 상실관 때문에 뇌 기능 발달이 없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청력을 안 들리시면 문제가 어르신들이 안 들리시면 일단 자신감도 없어지시고 소통도 안 되시다가 보니까 그다음에 우울증도 생기시고요. 그다음에 자꾸 청력이 떨어지시다 보면은 청각 관련 언어 기능도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안 들리시는 분들이 잘 못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말을 길게 하면은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시니까 청력이 떨어지시면 청력 언어 기능도 떨어지시게 되고 그다음에 인지라든지 아니면 우울감도 생기실 수 있고 그러면서 치매도 관련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난청 있으실 때 치매와 관련성에 대해서도 많이 보고가 되고 있으셔서 아마 청력이 떨어지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생기신 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질문 대답 드렸는지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정진님 안녕하세요. 질문 주셨는데 초등학교 때 고막 한 번 터지고 고등학교 때 고막이 한 번 더 터졌는데 둘 다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같은 방향이 터졌대요. 근데 한 번 손상이 있어서 두 번째 고막 터짐도 첫 번째 손상 영향을 받은 느낌인데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치료 받았지만 나중에 두 번째 고막 터짐이 나이 먹을 때 혹시 청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초등학교 때 한번 다뜨셨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도 한번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아무셨나 보네요. 저절로 고막이 초반에 작게 터지거나 하면 저절로 고막은 그래도 재생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아무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아마 조금 덜, 이렇게 원래 고막 두께가 10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10 정도의 두께가 아니라 뭐 3, 4 정도의 두께나 5, 6 정도의 두께로 아무셨을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손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또 고막이 약간 천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고막이 터지고 아무셨다고 하면 그 부분이 약간 약해서 두 번째 다치셨을 때 또 터지셨을 가능성도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또 아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타격이 두 번째 영향은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치료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잘 됐네요. 근데 이제 고막이 저절로 아무셔서 치료 받으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수술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괜찮다고 하시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피오니님 안녕하세요. 78세 아버지께서 TV 소리를 크게 들으시는데 귀에 문제가 생기신 걸까요? 소리 작게 듣는 습관으로 고치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아버님께서 TV 소리를 크게 들으시는 거는 청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젊으신 분들이 보통 청력이 좋으시고 나이별로 이렇게 조사해 놓은 자료에 의하면 보통 70대 되시면 10명 중 5명이 난청이 있으시고요. 80세 되시면 10명 중 8명이 난청이 있다라고 그 유병률이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아버님이 78세시면 난청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TV 소리를 크게 들으신다고 하는 건 작은 소리를 들으면 들리는데 말소리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들어야지 좀 더 말이 깨끗하고 선명하게 들리시거든요. 그래서 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말소리가 깨끗하게 안 들리시고 뭐라고 그랬는지 정확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소리를 자꾸 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들으신다고 하시면 청력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인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통 0에서 25dB이 정상 청력이고 40dB까지는 그래도 괜찮으신데 40dB보다 더 나쁘신 청력이라고 하면 보청기를 끼셔야 아버님께서도 생활하시는데 많이 편하고 그다음에 자제분들도 좀 지내실 때 편하실 것 같고 너무 TV 소리를 크게 들으시니까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버님도 잘 들을 수 있도록 보청기를 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리를 작게 듣는 습관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젊은 나이에 정말 청소년, 어른들 조금 작게 듣는 거 습관 해볼 수는 있긴 한데 아버님은 이미 그런 습관을 고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청력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초코송이님, 난청도 보청기로 극복 가능한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난청은 자기가 안 들리는 사람을 치료를 할 때, 보청기로 치료합니다. 그래서 청력이 크게 이제 바깥의 귀랑 그다음 고막 쪽에 문제가 있어서 안 들리는 전음성 난청이 있는데 이런 거는 수술로 뭐 아니면 다른 치료로 다시 회복이 되시고요. 달팽이관하고 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거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하는데 회복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난청이 있을 때 40dB에서 한 70dB 정도의 난청이 있을 때는 보청기로 증폭을 해주시면 생활을 잘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시력이 나쁘면 안경 끼면 잘 보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보청기 착용하시면 잘 들으실 수 있고요. 70dB보다 훨씬 더 심하신 난청 같은 경우는 보청기로 극복이 안 되면 인공화호 이식이라는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넣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어흥님 감사합니다. 초코송이님, 머리와 귀 사이의 뼈가 두꺼워 난청이나 청력이 낮아질 수도 있나요? 머리와 귀 사이의 뼈, 일단은 아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귀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은 소리가 들어가서 보통 귓구멍으로 들어가서 고막을 거쳐서 듣는 그 작은 이소골이란 세 개의 뼈를 거쳐서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뼈가 두껍다고 안 들리지는 않고요. 고막 안쪽에 듣는 뼈에 문제가 있으면 안 들리실 수는 있는데 머리와 귀 사이의 뼈가 두꺼워서 청력이 안 들리지는 않습니다. 네. 많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유소화 난청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소화 난청이라는 게 그 많은 분들한테 생소할 수 있어서 조금 뭐 아이들이 난청이 있나 싶어서 좀 생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력이라는 감각이 일단은 청력이 있어야 우리가 말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그때 얘기한 걸로는 헬렌 켈러는 눈도 안 보이고 청력도 안 들렸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나를 격리시키는 게 청력이 난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청이 있으면은 많은 문제점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최근에는 신생아 출산율도 많이 줄어들고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지 않지만 태어나는 아이들 하나하나가 매우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통해서 난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난청이 있다면 바로바로 청각 재활을 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조화돼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